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희 요일별로 이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구원님과 오늘은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볼 텐데요. 이에 앞서서 좀 경기에 대한 전망들 좀 들어볼게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모두 다 좀 경기 둔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차이점이 따로 있을까요, 국가별로? 예, 일단 둘 다 공통점으로 봤었을 때는 경기 둔화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 경기 둔화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결국 부동산 경기가 두 국가 모두 다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 이번에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둔화됐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둔화되어 있는데 결국 부동산의 위축은 주택 관련 내구재 수요의 위축이고 자동차 수요의 위축이고 이를 운반하는 디젤용, 즉 석유 수요의 위축을 갖다 야기한다라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둔화 우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상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인프라 정책이 그 말 그대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인프라 법안 덕분에 건설 지출이 전반적으로 주거용이 빠지는 부분을 비주거용이 상쇄해주고 있다라 볼 수 있는데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내재화가 또 된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둔화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유럽 같은 경우에 같은 부동산 경기 둔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유럽 같은 경우에 에너지 내재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예요. 원전을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러시아산을 이제 또 근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내재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짓은 물가가 미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네. 그렇게 보다 보니 결국 재정정책 여력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금리 하에서 재정정책 여력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만큼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갖다가 상쇄할 만한 그 같은 역량이 부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경기 둔화된 수요단에서의 둔화되는 부분을 갖다 감안한다면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압박이 클 수밖에 없겠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단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버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상단이 여전히 닫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저희 원자재에 대한 연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서 엘니뇨의 끝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어떻게 보면 막 미래를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네. 결국 경기도 경기지만은 이 같은 기상이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원자재는 엘니뇨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네. 1985년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엘니뇨 때랑 라니냐 때 과거 국면별로 원자재들의 성과를 살펴보면은 라니냐 때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네. 오히려 커피, 코코아, 원당, 원명 같은 소프트 섹터만이 지금과 같은 엘니뇨 환경에서는 성과가 좋았던 것이죠. 네. 곡물이나 천연가스, 석탄 이런 애들은 여지없이 무너졌던 게 바로 엘니뇨 국면인데 이 엘니뇨가 이제부터 내년 하반기 때는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네. IRI에서 집계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서베이 그리고 모델별로 서베이를 살펴보면은 30개 정도 중에 대략 1개만이 내년 하반기 때 엘니뇨를 얘기하고 있고 네. 나머지 모두 다 즉 엘니뇨의 종료 내지는 라니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엘니뇨의 끝을 갖다가 좀 전망을 하면서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접근한 게 바로 이 IRA 덕분에 그 같은 기반으로 봤었는데 네. 이번에는 내년 하반기 때 엘니뇨의 끝을 얘기한다면은 원자재 단에서는 그 반대의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바로 내년 하반기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엘니뇨에 대한 종료 시점까지 함께 좀 연결을 해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유가에 대한 전망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을 공식화하기도 했었고, 뭐 전략 비축유 기준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오늘 보니까 사실 유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또 새롭게 저점을 경신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수요 둔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유가에 대한 향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어제 유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봤었을 때 결국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결국 선진국 단에서의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특히 중국 단에서는 부양책 나왔지만은 저희는 여전히 중국의 부양책 당장 발휘될 효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중국의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원자재에 선행적으로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늘 뒤늦게 반영됐다는 사실인데 내년도를 그럼 우리가 유가를 놓고 봤었을 때 유가 사실 하단에 있어서는 저희는 WTI 기준 내년도에 하단을 65불 올해랑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전히 수요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때 선진국의 정체된 수요와 중국의 부양책이 나왔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은 내년 하반기 때나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잔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고 있지만은 다만 하방 경직성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는 키는 존재한다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결국 전략 비축유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있어서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기업들의 즉 전략 비축유 재매입 기준을 갖다가 작년 10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네. 배럴당 67에서 72불로 설정함으로써 올해 유가의 하단은 이것이 방어해줬다라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79불로 상향이 됩니다. 네. 이미 지금 1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말즉슨 이 같은 부분이 유가의 하단을 여전히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겠고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죠. 오펙 플러스가 기대 이하의 감산이다라고들 많이 좀 폄하하고 있지만은 네. 작년 하반기와 굉장히 동일한 스킵입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6월 달에도 추가 감산을 갖다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지만은 실제로 안 나왔어요. 네. 언제 나왔느냐? 10월 달에 나왔죠. 왜?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당장의 유가 상승을 위해서 추가 감산에 나섰던 게 아니라 수요가 충격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추가 감산을 통해서 즉 하방 리스크를 상쇄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추가 감산 안 한 것은 정책 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상반기 때가 유효하다면은 이 역시도 유가의 하단을 지켜주는 요인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니뇨입니다. 아, 네. 결국 모든 원자재가 이 엘니뇨랑 영향을 미치는데 내년도 하반기 때 엘니뇨가 후퇴한다면 원유 측면에서는 허리케인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올해 보시면은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시설과 정유 시설 위치한 휴스턴 지역에 허리케인이 안 왔었어요. 왜? 엘니뇨 때문에 워커 순환이 약화됨으로써 바람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서 허리케인이 대서양에만 맴돌았죠. 지난 30년 동안의 허리케인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은 엘니뇨 동안은 거의 안 와요, 휴스턴에. 오히려 라니냐 때 열심히 강타하죠. 네. 그 말즉슨 내년 하반기 때 엘니뇨가 후퇴하고 내년 4분기 때는 라니냐가 찾아온다면은 우리는 매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가 허리케인 시즌이고 공급 차질 규모가 점점 커지는 구간인데 네. 이때 한 번 더 내년에 있어서 우리가 유가단에서는 자극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내년에 있어서의 유가는 좀 더 저희는 올해랑 비슷한 그림에 있어서 바닥에 있어서는 여전히 65불. 저희는 유가의 방향성을 내년을 U자형 방향성으로 여전히 놓고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과거처럼 완전히 좀 저유가로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과거의 저유가로 회귀는 여전히 어렵다라 바라봅니다. 2014년과 15년도 때의 저유가로 나타나기 어려운 이유는 그때랑 차이가 있다면 바로 캐펙스 투자입니다. 아, 네. 즉 캐펙스 투자, 에너지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는 공급을 5년에서 7년가량 선행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보자면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저유가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때 에너지 기업들 투자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최소 못해 2028년까지 여전히 신규 공급은 점점 제한적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유가가 추락을 했어요. 30불 네네. 때까지. 그러나 어째서 유가가 바로 회복을 했었냐면은 2003년 때 이라크 전 때문에 투자 못했던 것이 더하기 5년에서 7년 감안하면은 캐펙스의 선행성 감안하면 2008년에서 2010년 신규 공급 제한됐었고 그 상황에서 오펙의 감산 공조 나섰고 그 상황에서 중국의 추가 부양이 나왔으면서 유가가 다시 또 빠르게 100불대로 회귀했었고 그때 또 마찬가지로 라니냐가 재도래하면서 허리케인 시즌에 있어서 공급 차질을 다시 부각시켜줬거든요. 네. 이 같은 복합적인 영향이 우리가 감안을 했었을 때 이번 역시도 크게 저희는 과거 저유가의 회귀는 이 같은 부분 감안하면은 여전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요.
네, 유가에 대한 전망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전망에 대한 궁금증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후랑도 상당히 좀 큰 관련이 있었고요. 내년에 일단 U자형 정도의 이런 형태를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값도 좀 볼게요. 최근에 금값이 최고치로 좀 경신하고 위쪽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금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금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여전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특히 내년 하반기 때는 금보다는 금광기업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이 매력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금은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내년 하반기 때 금리 인하 베팅이라면은 금 가격은 가격의 상단이 열릴 수 있는 룸이죠. 네. 지금 왜 금 가격의 상단이 약간 좀 닫혀 있는 것 같냐면은 이놈의 유가 때문이에요. 아, 네. 결국 유가는 물가 견인 자산이고 유가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는 금 가격,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뺑값이죠. 네. 그 말즉슨 올해 상반기 때 유가가 64불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내년 상반기로 유지만 되더라도 유가 상승률은 튀게 되고 네. 그 말씀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다시 튀게 됩니다. 페드의 금리 인하 시점은 그럼 더 딜레이 되는 것이죠. 내년 하반기로요. 그렇게 본다면은 금 가격의 상단을 이후에 유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닫아놓고 있는 건데 그러나 내년 하반기로 가면은 유가는 상승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때 오히려 그로스 단에서는 역기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 역기저 효과로 금 가격의 상단은 그러면 오히려 열릴 수 있겠고 특히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더 매력적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이 악화되면은 실업률은 금과 S&P 500의 상대 성과를 보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 말즉슨 실업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금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뉴욕 지방연은도 그렇고 블룸버그 통신도 그렇고 침체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고 블룸버그는 언론 보도상 소프트 랜딩 언급비도가 가장 높았을 때 늘상 경착륙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즉슨 우리는 리스크 단에서 해지하는 수단 경착륙이 올지 안 올지 여부보다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있고요. 특히 금광기업이 내년 하반기 때 어째서 매력적이냐면은 코스트 단의 부담이 내년 하반기 때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연료비 단에서 그로스 레이상 둔화되는 부분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의 완화가 결과적으로 금광기업의 마진을 오히려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는 즉 상반기 때는 금, 하반기 때는 금광기업 우리는 해지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원자재들이 이렇게 또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금광에 대한 투자 매력도 또 내년 하반기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곡물 가격도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1년 동안 좀 급격하게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이렇게 밀릴까요, 곡물 가격이? 곡물 가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년 4분기 때 곡물의 회복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겠고요. 그 기반에는 결국 엘니뇨가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곡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니뇨 하에서는 주요 곡창지대인 즉 엘니뇨는 아시아 지역에는 건기를 나타나게 만들지만은 오히려 이제 좀 미국의 중남부 지역인 곡창지대라던가 또는 브라질 서남부 곡창지대에는 비가 적정량이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 파종과 수확이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곡물은 계속 안 좋은 것이죠. 근데 내년 하반기 때 엘니뇨가 후퇴한다면 어떤 현상 나타나는가? 무역풍의 이동 경로가 결과적으로 빨라지게 되면서 네. 주요 곡창지대인 미국 중남부와 브라질 서남부 등 다시 가뭄이 도래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당장 공급 차질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왜? 파종과 수확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내년 하반기 때 엘니뇨 후퇴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는 파종 시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가격에 반영하는 시점은 수확 시즌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공급 차질은 2025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럼 어째서 내년 하반기 때 특히 4분기 때 곡물의 회복을 말씀드리냐면은 네.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 때문입니다. 엘니뇨가 후퇴할 경우에는 내년 4분기 겨울철에 북반구에 다시 추워집니다. 지금은 엘니뇨라서 우리는 지금 덜 춥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엘니뇨가 후퇴 시에는 내년 4분기 때 다시 또 추위가 더 세지게 된다라 볼 수 있겠고 이는 난방 수요를 자극하고 난방의 원료는 뭐다?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은 다시 또 이 전력을 생산하는 산업금속 가격을 상승시키고 다시 또 전력원은 무엇이다? 석탄과 천연가스고 석탄과 천연가스는 비료의 원료고 비료는 곡물의 원료이기 때문에 곡물의 반등은 다시 또 사료는 축산물인 바로 돈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같은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내년 4분기 때는 곡물의 하락은 완전히 끝났고 오히려 반등을 내년 4분기 때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하락하던 곡물 가격은 내년 4분기쯤에 이제 하반기쯤에 좀 반등을 함께 예상을 또 주셨습니다. 오늘 원자재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유가나 금 그리고 곡물 같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들, 내년에 대한 전망들 특히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 이후에 4개월 만에 좀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가 그래도 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슈나 테마 종목들 함께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